포스터의 문구는 행복, 유리병에 담아 판매합니다. 오늘 내로 연락주세요. 였다. 아래엔 전화번호가 있었다. 하루의 고된 일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오래된 전봇대에 붙은 종이가 눈에 띄었다. 재밌을 것 같아서 사진을 찍었다. 집에 가서 아내에게 보여줄 예정이었지만 집안일이 너무 바빠 잊고 말았다. 저녁을 짓고 설거지를 하고 빨래, 딸아이의 간식 싸놓기, 그리고 재우기, 거실에 어질러 놓은 장난감 치우기. 매일 밤 똑같은 일상이었다. 다음날 일어났는데 아내와 등을 돌리고 누워 있었다. 직업상 아내보다 항상 일찍 깨어나야 해서 조용히 준비를 마치고 문 밖을 나섰다. 직장에선 최근 회사 지출 내역을 갱신하고 있었다. 보통 내가 하는 일이 비슷하다. 하루에 9시간 컴퓨터에 앉아서 표에 숫자 몇 개를 입력하는 걸로 그렇게 돈을 번다. 오늘따라 업무가 순식간에 끝나 일찍 퇴근하기로 마음먹었다. 금요일이기도 했고 주말이라 사람들이 다들 일찍 자리를 뜨니까. 퇴근길엔 내 인생을 되돌아보았다. 자주 하는 짓이다. 난 어렸을 땐 여행을 다니는 삶을 꿈꾸곤 했다. 차를 타고 전국을 돌아다니거나 유럽 배낭여행을 해보고 싶었는데, 그런데 켈시를 만났다. 나쁜 뜻은 없다. 난 켈시를 사랑했다. 아니, 지금도 사랑한다. 다만 이젠 그때만큼의 자극이 없을 뿐이다. 사람을 만나 관계를 맺으면 의도치 않아도 혼자만의 인생 계획은 뒷전으로 미뤄져야 한다. 그 관계가 부부 사이가 되고 아기가 생기면 딸을 유치원에 등록을 하고 더 보수가 좋은 자리를 찾아서 더 열심히 일해야 하고. 나 자신을 치근하게 여기는 건 아니다. 지금 내가 있는 삶의 지점이 만족스럽지 못해서 그렇다. 난 행복한 사람이라고 어디 가서 말할 수가 없다. 언제나와 같은 퇴근길을 걷는 동안 어제 본 포스터 옆을 지나쳤다. 왜인진 모르겠지만, 정말 모르겠지만 갑자기 전화해보고 싶어졌다. 장난 같은 거일 거라 생각했다. 누가 전화를 받고 사랑합니다 했다가 바로 끊어버릴 수도 있고, 성매매 업자와 이어진다거나 뭐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여보세요? 연결음 한 번에 누군가 받았다. 여자 목소리였다. 안녕하세요. 포스터 보고 연락드렸습니다. 광고요. 아, 그러시군요. 그녀는 차분하게 말했다. 언제 수령하시겠어요? 뭘 수령해요? 병이죠. 뭘 당연한 걸 묻냐는 듯 했다. 그렇죠. 네. 그러고 보니 지금 받으러 가면 그녀는 꿈에도 모르겠지? 근데 정확히 뭡니까? 판매하시는 물건이? 말씀드렸잖아요. 행복입니다. 포스터에 적힌 대로 유리병에 담겨 있고요. 유리병이 제일 보존이 잘 되거든요. 비닐봉지보단 튼튼하지 않겠어요? 그렇군요. 저 뵐 수 있을까요? 그럼요. 그쪽이 이상한 사람이면 곤란하니까 공공장소로 갑시다. 우리가 정한 공공장소는 1마일보다 좀 멀리 있는 스타벅스 주차장이었다. 난 진지하게 행복이 담긴 병 같은 건
살 생각이 없었다. 99%가 마약을 파는 걸 거라고 확신했다. 헤로인을 병에 담았을 수도 있고 문득 깨달았는데 잠깐, 행복은 어떤 뒷골목 마약의 별칭일 수 있고 난 마약 거래를 한 셈이 되겠지? 혹시 그 사람이 경찰이면 어쩌지? 이대로 체포되는 건가? 그런 생각 중에도 내면에 어떤 목소리가 나더러 계속 걸으라 하기에 그저 따랐다. 난 도착해서 주차장에 서서 문자를 보냈다. 도착했습니다. 좋아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뭘 타고 오시는 건가요? 은색 캠리요. 마지막 답변을 받자마자 그녀의 차가 진입하는 게 보였다. 내가 서 있는 위치 근처에 차를 대었다. 차에는 그녀 말고 다른 사람은 없었기 때문에 납치에 대한 공포는 내려놓을 수 있었다. 그녀는 문을 열고 내려 보도에 섰다.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나와 눈이 마주쳤다. 나는 긍정의 표시로 고개를 살짝 끄덕여 보였다. 그러자 그녀가 말없이 자기 차로 오라고 손을 흔들기에 나는 다가갔다. 그녀의 모습은 20대 중반쯤으로 젊어 보였고 곱슬머리에 금발이었다. 새하얀 피부가 새까만 올블랙 의상과 대조되어 보였다. 오주의 마법사에 나오는 착한 마녀 글린다가 서쪽 마녀의 옷을 입은 것 같아 보였다. 날씨 좋네요. 아, 네. 그러네요. 미처 몰랐습니다. 병 때문에 연락 주신 분 맞죠? 네, 접니다. 좋아요. 자,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아주 작은 유리 메이슨자를 건네주었다. 2인치도 안 될 크기였다. 그 안엔 빛이 들어있었다. 전구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그냥 빛이었다. 마치 햇빛을 담은 것 같이 오후의 한낮에도 그것은 반짝였다. 작은 수정의 집안에 사는 조그마한 태양이나 우주같이. 난 경이로운 표정을 숨기지도 못하고 감탄하고 있었다. 신기하죠? 이게 뭡니까? 한 3번째로 물어보시는 거 아닌가요? 말씀드렸잖아요. 행복입니다. 유리병에 든 행복. 이걸 어떻게 하는데요? 갖고 있으세요? 그녀는 그렇게만 말했다. 무슨 일 생기면 저한테 문자 보내시고요. 그녀는 차에 도로 타려 했다. 저 잠깐만요. 파는 거 아니었어요? 얼마입니까? 지금 지불할게요. 걱정 마세요. 지불하실 테니까. 그녀는 미소 지었다. 그녀는 문을 닫았고 나는 후진에 빠져나가도록 길을 비켜주었다. 대체 방금 무슨 일이? 내가 들고 있는 이건 또 뭐지? 시선을 내려 다시 병을 보니 그 광위에 그저 홀리는 듯했다. 주머니에 집어넣어도 바지를 뚫고 빛이 보였다. 나는 집을 향해 걷기 시작했다. 깨끗하고 맑았던 날씨가 급격히 돌변해 먹구름이 하늘을 덮고 비가 내렸다. 예보엔 비 소식이 없었는데 최대한 젖지 않게 피하며 나는 집으로 내달렸다. 마침내 나의 피난처 같은 집이 있는 빌딩에 도착해 계단을 올라 현관 앞에서 키링에 열쇠가 빠진 걸 그때서야 깨달았다. 젠장. 또 잃어버렸네. 말도 안 돼. 씨. 여보, 나야. 여보.
나 열쇠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어. 문 좀 열어줘. 문을 두드리며 꽤 큰 목소리로 말했다. 반대편에서 잠금이 풀리는 소리가 들렸다. 문이 열렸을 때 날 반긴 건 키 크고 덩치 있는 남자였다. 떡진 머리에 수염은 지저분했다. 그는 저 잘못 찾아온 것 같습니다만 리슈.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수를 했나 봅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죄송합니다. 나는 당황한 채 말했다. 그는 문을 닫으며 낄낄 웃었다. 아파트 33호. 여긴 분명 내 집이다. 5년 동안 33호에 살았다. 그런데 지금은 내 집이 아니다. 아까 전에도 집 내부가 보였는데 가구들도 전혀 다르고 벽지색도, 그리고 나머지 모든 게 달랐다. 난 내 머리를 한 대 치고 싶기도 했고 약에 취한 기분 같았다.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는 순간이었다. 켈시에게 전화해서 마음을 가라앉혀주고 잠시 내가 착각한 거라고 말해주길 바랬다. 그런데 주소록에 켈시의 번호가 없었다. 정확히는 내 핸드폰 안에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와 주고받은 문자, 통화 기록, 심지어 사진조차 없다. 마치 공장 초기화라도 된 것 같았다. 혹시 아까 내가 못 본 사이 그 여자가 핸드폰을 바꿔치기라도 한 것인가 생각하며 켈시의 번호를 입력하려는데 제대로 기억나지 않았다. 전엔 당연히 누를 수 있었는데 이젠 아니었다. 난 사무실로 돌아가 업무용 컴퓨터에 있는 모든 연락처를 복구하기로 했다. 아직 비가 내렸기 때문에 단지 앞을 지나는 버스에 뛰어올랐다. 이동하는 내내 젖은 신발만 내려다보면서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생각했다. 빌딩에는 인증된 사람들만 들어갈 수 있도록 출입 시에 카드키가 필요하다. 당연히 언제나 지갑에 넣어두고 다녔다. 언제나. 하지만 이거 참 놀랍게도 없었다. 약속이 있는 손님이나 카드를 잃어버린 직원들, 그들을 위한 대비책으로 설치된 스피커를 눌렀다. 안녕하세요. 저 팀이라고 합니다. 제가 카드를 잃어버린 것 같아서요. 제 사원 번호는 생각나지 않아서 말을 잇지 못했다. 스피커 너머로 목소리가 나왔다. 팀이라고 말씀하셨나요? 저 잘 안 들립니다. 사원 번호가 어떻게 되시죠? 저 죄송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서요. 그게... 괜찮습니다. 성함이랑 부서만 알려주세요. 네. 재무팀 소속입니다. 이름은 팀 브룩스입니다. 잠시만요. 30초 정도 후에 남자가 다시 말을 걸었다. 저희 빌딩엔 팀 브룩스라는 직원분은 없는데 저 예약을 하고 오셨습니까? 나는 놀라 뒷걸음질 치다 내 발에 걸려 넘어질 뻔했다. 한 2시간 전까지만 해도 저 사무실에 있었다. 대체 내게 무슨 일이... 마치 하루 만에 증상이 악화돼 치매에 걸린 게 아닌가 싶었다. 내 손을 바라보는데 이게 내 몸이 맞는지 확신이 서질 않았다. 주변을 둘러싼 세계가
붕괴하는 것 같았다. 스스로를 통제할 수 없고 다른 이의 머릿속에 들어앉아 남의 눈을 통해 세상을 보고 있는 것만 같았다. 바로 그때 문자가 왔다. 즉시 번호를 확인해 보니 아까 그 여자였다. 문자를 보기 전까지 까맣게 잊고 있었다. 안녕하세요. 어떤가요? 나는 기겁한 채로 핸드폰을 바라보았다. 어떻게 이렇게 무심할 수 있다니. 너무 화가 치밀어 올랐다. 그녀는 어떻게 될지 알고 있었던 거다. 그녀의 짓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대체 나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아직 끝난 게 아니랍니다. 너무 화가 나서 핸드폰을 던질 뻔했지만 가까스레 참았다. 주머니에서 병을 꺼냈다. 병은 밝게 빛나고 있었다. 반짝이는 유리를 내려다보며 한 가지를 깨달았다. 더는 아내의 얼굴이 기억나지 않았다. 이름은 기억난다. 그러니까 K로 시작했던가? 아니면 C였나? 마음속에서 그녀를 그려낼 수가 없다. 아내가 있다는 건 안다. 확실하다. 왜냐면 딸도 있으니까. 내겐 아내와 딸이 있고 그냥 얼굴이 떠오르지 않는다. 이름도 생일도 함께했던 기억들도. 둘은 실존하고 분명히 존재한다. 오늘 아침에도 봤잖아. 어떤 모습이었는지, 어떤 향기가 났는지. 어라? 모르겠다. 처음 데이트는 어땠더라? 결혼식은 했었지. 첫 키스는 내 딸은 아니 아들이었나? 애초에 애가 없었는지도 몰라. 하지만 내 아내는, 아니 여자친구는 진짜였어. 확신해. 생각이 나를 파괴했다. 더는 그녀가 기억나지 않고 그녀에 대해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렇게 한참 그 빌딩 밖에 그대로 서 있었지만 왜 여기 있는지 알 수 없었다. 여기서 일했었나? 일을 하긴 했을 거 아니야. 비와 함께 차가운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며 코와 뺨을 얼얼하게 했다. 집에 가고 싶다. 그녀와 함께 있고 싶다. 몸을 따뜻하게 녹이고 싶고 지붕 아래 내 몸을 누일 수 있게 해준 하찮은 사무직을 계속하고 싶다. 나는 흠뻑 젖었고 비참했다. 부모님도 어린 시절도 기억나지 않아. 나한테 친구는 있었나? 빗속에서 지금 뭐하는 거지? 내 손을 내려다보았다. 여전히 병을 움켜쥐고 있었고 내 평생에 가장 확고하게 기억나는 유일한 것이 이걸 내게 준 여자였다. 행복이라 하면서 이건 행복을 주지 않았다. 고통과 아픔을, 생의 가장 비참한 순간을 주었다. 그때 문자가 왔다. 병을 깨요, 팀.
반대쪽 손을 보았다. 저무는 태양과 비 내리는 하늘 아래 병은 정말 주위의 어떤 가로등보다도 밝게 빛났다. 나는 몹시 화가 났고 분출할 곳이 필요했다. 머리 위로 발을 치켜들어 재빠른 동작으로 병을 던졌다. 그리고 그 어둡고 소름 끼치는 공기와 비가 나를 중심으로 폭발의 충격파가 소멸하듯 사라졌다. 병 안이 따뜻하고 노란 빛이 순식간에 땅으로 퍼지고 하늘로 올랐다. 마치 신이 손가락을 튕기고 빛이 있으라라고 말하듯 나는 거기에 빨려 들어갔다. 더는 길거리도 비도 어두운 곳도 보이지 않았다. 빛의 속도보다 더 빠르게 수직 낙하하는 그런 기분이었다. 추운 겨울밤, 불 앞에 앉아 온몸 구석구석을 따뜻하게 감싸있는 이 느낌. 그때 나는 눈을 깜빡였다. 내가 이불 위에 누워 있다는 걸 바로 느꼈다. 등에는 아내가 살짝 닿고 있었다. 창밖을 바라보니 아침 햇살이 유리를 뚫고 내 얼굴을 비추었다. 침대에서 일어나 핸드폰을 들었다. 문자 하나가 와 있었다. 한 병 더 필요해지면 연락하세요. 나는 회사에 아프다고 전화했다. 딸의 방에 몰래 들어가 키스로 깨우며 오늘은 유치원에 안 가도 된다고 말했다. 딸은 웃으며 기지개를 켜고 하품하다가 몸을 웅크리고는 다시 잠들었다. 나는 침대로 돌아와 아내를 꼭 끌어안았다. 그렇게 몇 시간이고 놓지 않았다. 결국 딸이 우리 방에 들어와 깨워주었다. 침대로 뛰어들어 일어나라고 소리를 쳤다. 어제였다면 그게 싫었겠지. 어제였다면 많은 것들이 싫고 단조롭고 지루했겠지. 그러나 오늘은 아니다. 오늘은 딸을 나와 켈시 사이에 눕혔다. 오늘은 분명 좋은 하루가 될 것이다. 오늘 나는 행복하다.